자, 여러분들 우리 AFK 세금 설계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설계가 전면 개정돼서 교재가 새롭게 이제 개편이 돼서 처음으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일단은 전면 개정되기 이전 교재와 비교를 해봤을 경우에 그렇게 차이 나는 부분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세법이라는 게 바뀌지를 않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다루고 있는 재무설계는 법인 재무설계가 아니라 개인 재무설계예요. 그래서 개인과 관련된 세금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목차 구성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내용 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1페이지 이 책의 구성을 차례를 좀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 과거 교재에서는 챕터가 6개 챕터로 구분을 했는데 이번 교재에는 7개 장으로 챕터 구분을 새롭게 편집을 했어요. 자, 1장은 이제 세금 총론과 관련된 부분으로 시험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세금의 분류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세법의 법원 그리고 조세 구제 제도 등과 관련된 제2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1장 부분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좀 봤고요. 2장 부분은 엄청나게 시험 문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소득세와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들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새롭게 이제 편제가 새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이 2절 사업소득과 관련된 세금이라고 해서 하나의 그 2장 내에 포함을 시켰죠. 이전 교재는 여러분들 사업자 세금이라고 해서 별도의 장으로 빼냈는데 여기에서는 다 포함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3장은 이제 법인세와 관련된 부분으로 과거에는 여러분들 사업과 관련된 세금으로 해가지고 요 하나의 파트로 들어갔는데 별도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법인세 부분이 하나의 챕터 이 장으로 구성할 만큼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몇 페이지 안 돼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장으로 별도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여러분들. 자, 어쨌든 별도의 챕터로 되어 있고요. 자, 4장 부가가치세. 이 부가가치세도 과거에는 사업과 관련된 세금으로 해서 사업 관련 세금 다 한 챕터 내에 포함되었던 내용을 별도의 장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빼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장 이제 금융자산과 관련된 세금. 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자, 그런데 제4절에 금융투자소득과 세금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새롭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 금융투자소득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2025년도부터 시행 예정이에요. 물론 이제 법률이라고 하는 것들은 2, 3년 전에 다 만들어져서 벌써 시작을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 뒤로 이제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예되어 있기 때문에 소개 정도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2년 정도 후에 시행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험과는 그렇게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큰 틀, 내용 정도는 큰 틀로 어떤 내용이다라는 정도만 한번 미리 보자라는 거예요. 시험은 안 나와도. 자,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절로 구성이 됐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 이제 6장 부동산 관련된 세금으로 이제 부동산 취득이라든지 보유 그리고 처분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세금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챕터 3개를 골라라 라고 하면은 2장 소득세 부분과 그리고 5장 금융자산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6장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죠. 자, 이런 부분에서는 시험 문제가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7장에서는 은퇴, 노후와 관련된 은퇴 이후에 퇴직을 했을 경우에는 퇴직 소득 그리고 은퇴 이후에는 연금 소득 등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게 되는 건데 자, 우리 교재에서 지난번에는 이제 보험과 관련된 세금도 우리 은퇴 관련된 부분에서 노후복지 관련된 세금으로 구성이 됐는데 자, 이 부분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금 부분에서 여러분들 편제 부분이 새롭게 들어간 부분도 있고 빠진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지만은 그렇게 큰 틀의 변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차례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험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이제 30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는데 30문제 중에서 지금 1장부터 우리가 7장까지 있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 거기 3장에 해당되는 부분들 이거 법인세 쪽은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한 문제 정도는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총 요거 3장 빼면은 여러분들 6개 장으로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문제다 보니까 나누게 되면은 각 챕터당, 장당 5문제 정도의, 그죠?
5문제 정도의 이렇게 문항수를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는 5문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2장과 그리고 5장과 그리고 6장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조금 덜 나오는 그런 챕터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한 챕터당 5문제는 시험 문제 출제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9페이지 제1절 세금 설계의 개요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세금 설계. 설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플래닝이죠. 플래닝. 계획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재무 설계의 한 파트가 세금 관련된 부분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속적인 고객의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인데,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세금을 줄인다, 아니면 세금을 몰라서 오히려 뭐 가산세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는 신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못하는 그런 거를 막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는 또 공부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세금과 관련돼서 세금과 관련된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전문가. 자, 누구예요? 세무사죠. 쉽게 말하면은 이 세무사라든지 회계사, 뭐 세무사법에 의하면은 여러분들 이 세무 대리와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는 자를 세무사, 회계사, 그리고 변호사까지도 뭐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게 돼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되면은 이런 자들이 세무대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무대리라는 얘기는 세금 신고라든지 기장이라든지 뭐 상담이라든지 뭐 이런 거와 관련된 부분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대리의 영역에는 여러분들 상담이라든지 세금 상담, 그리고 기장, 장부를 써준다, 그리고 이제 신고 등과 관련된 부분들을 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상담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애매모호해요. 자, 이런 일들을 전문가들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재무설계사 입장에서는 과연 세무대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가 문제죠. 세무대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세무사법 제2조 위반입니다. 못해요, 세무대리. 그래서 고객을 만나서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지 절세됩니다, 뭐 이런 상담 자체를 원래는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실무에서는 여러분들 암암리에 아는 지식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과정에서는 말씀들을 많이 하죠. 근데 뭐 다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원칙상 못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재무설계의 한 일환으로서 이 세금 설계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거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왜 공부를 하느냐라는 거죠. 각종 여러분들 요 재무와 관련된 설계에서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수익을 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를 우리 투자를 하잖아요. 관련돼서 여러분들 어떤 상품은 비과세 상품이 있고, 어떤 상품은 과세되는 상품이 있고, 절세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세금이 만약에 부과된다라고 하면은 세금을 떼고 세후에 어느 정도의 수익, 어느 정도의 현금 흐름을 우리가 달성을 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보아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캐시플로우, 세후 현금 흐름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익률과 관련된 부분들을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 후에 자, 이런 것들을 상담 과정에서 녹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세무 대리는 아니잖아요.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세금 설계의 개념과 관련된 부분들. 자, 거기 4줄 지나서요. 5번째 줄 보겠습니다. 재무설계사는 세금 설계 진행 시에 자산과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든지 거래 비용을 정확히 예측해서 순현금 흐름 및 세후 예상 수익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재무설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효과적으로 설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고객을 도와주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재무설계사의 역할에서 세무대리는 아니다, 세무대리는 못한다라는 거. 자, 이런 부분들 조심하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가지고 세금설계에서 재무설계사의 역할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죠. 자, 우리 거기 3줄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4번째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설계사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세금설계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전문 지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나, 자, 현행 관련 법령상 업무 제한 규정으로 인해서 세금설계를 전문적으로까지는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다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세금 설계안의 수립이라든지 실행 시에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즉 뭐예요? 재무설계사는 이런 내용을 전반적으로는 알고는 있지만 세무대리 요거는 구체적으로는 못해요. 그렇죠? 뭐 요 정도 현금 흐름 추정이라든지 수익률 추정 요 정도는 할 수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세금과 관련된 부분을 뭐 세무 신고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우리가 해주면 안 돼요. 누가 세무사한테 의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네트워킹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재무설계 쪽에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여러분들 우리가 재무설계사가 갖춰야 될 우리가 역량으로 기본적인 지식과 그렇죠? 경험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뭐 스킬 또 필요한 거고요. 윤리의식도 필요한 거죠. 여러 가지 요건들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재무설계사는. 그래서 세금과 관련된 상담, 그렇죠? 세무대리는 못한다 해도 지식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재무설계사가 세금에 대한 전문가의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틀려요. 전문가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전문적인 지식은 갖춰야 된다. 이거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세무사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요. 회계사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지식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그 밑으로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읽어보셔도 됩니다. 자, 우리 반괄호 2번 재무설계사의 역할 범위 제한이라는 게 나옵니다. 첫 번째 줄에 보죠.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업무를 포함한 자문 업무도 포함되네요. 상담하고 자문하는 거.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세무 대리 업무다라는 거예요. 세무사법 제2조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무사법에 의해서 등록한 세무사라든지 변호사 그리고 공인회계사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이게 바로 세무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그 다음 주에 그런 말 나오죠. 순현금 흐름이라든지 예상되는 세후 투자 수익률 뭐 이런 것들을 추정할 때 세금에 대한 지식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 정도 범위까지. 결국 그러니까 우리 재무설계를 할 때 고객을 재무설계할 때 뭐 투자설계, 부동산 설계, 은퇴 설계, 뭐 보험 설계, 뭐 상속 설계 여러 가지 은퇴 설계까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재무설계를 함에 있어서 세금 설계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보니까 이거 독자적으로 하게 되면은 세무 대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와 관련된 세후 현금 흐름, 그렇죠? 부동산, 은퇴, 보험 등과 관련된 여타 재무 설계를 위한 우리는 뭐예요? 이 세금 설계는 서포트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다른 재무 설계에 부수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과목이 바로 세금 설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줄을 읽어보니까 조세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자문을 포함한 개별적인 세금 설계 또는 재무 설계 시 구체적인 절세 대안의 제시 등은 결국 세무사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자. 이렇게까지 너무 앞서 나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자, 다음 여러분들 오른쪽 페이지 가셔가지고 이제 용어들이 나옵니다. 조세, 부담, 경감, 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지식을 좀 공부를 하는데 이 지식을 토대로 해가지고 고객의 방향을 잘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는 합법적인 절세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합법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그렇다고 위법도 아니에요. 조세 회피라는 게 있습니다. 조세 회피라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여러분들은 완전히 이건 불법이에요. 불법. 이게 바로 우리가 탈세라는 거죠. 탈세. 자, 먼저 절세와 관련된 부분은 뭐냐? 자, 합법적으로 세금이 정한 바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은 줄여라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절세죠. 그러면 제한이 있을까요? 제재를 할까요? 제재 안 하죠. 합법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절세와 관련된 개념들을 읽어보니까 합법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 납세자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절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며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처벌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되는데 신고납부했다라는 거예요. 왜? 신고납부 안 하면은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세금 부분에 대해서 가산세 페널티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합법적으로 했다. 당연히 절세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올해 내 재산을 팔아야 되는데 다른 재산을 먼저 팔았어요, 올해. 그래서 팔은 재산들을 다 합치니까 세금이 조금 더 합치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올해 안 팔고 내년으로 넘겨서 팔았다.
이것도 합법적인 거죠. 그렇죠? 절세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요. 그리고 내 재산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금융재산이 너무 많더라. 그러니까 이자와 배당 부분이 너무 소득이 많다 보니까 뭐 뒤쪽에서 공부하겠지만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당한다. 그러니까 내 재산의 포트폴리오를 분산시키는 거예요. 금융자산에 너무 많은 것들을 뭐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펀드라든지 여타 다른 쪽에 자산으로 분배되며 그리고 절세, 비과세되는 상품으로 또 포트폴리오도 구성하고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내가 구성했다. 세금을 줄이려고. 잘하는 거죠. 절세예요. 자, 다음 여러분들 조세 회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절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합법이라는 얘기를 먼저 씁니다. 합법. 자, 뭐예요? 법에서 정하는 거에 한 목적적으로, 그죠? 합당하게 나는 움직였다라는 게 합법이죠. 법이에요. 항상 법. 근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일상적인 세무와 관련된 부분, 뭐 전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세법, 세무와 관련된 내용 자체만 봤을 경우에는 세무에 대한 당연한 내용들을 법조문에 구성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무와 관련된 현상들을 다 법률에, 법조문으로 구성할 수는 없어요. 그죠? 일상적인 사라고 하는 거에 모든 것들을 법조문으로 구성한다는 얘기면 법조문이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아주 자잘구레한 것들도 다 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법에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법의 조문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항상 여러분들 허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미비점이 있다라는 거죠. 미비점. 자, 우리 미비점을 이용해 가지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미꾸라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미꾸라지. 그렇죠? 미꾸라지가 이제 빠져나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법에는 법 조문대로는 한 건 맞아요. 그런데 법의 미비점을 이용한 약간의 비양심적인 행동에 해당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규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세 회피예요. 조세 회피. 그래서 법의 제정 취지라든지 한 목적적인 의미라든지 뭐 이런 일반적인 논리상으로 봤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 미비점을 이용해 가지고. 자, 이게 바로 이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불법은 아니지만 부당한 행위다. 부당한 행위. 법의 미비점을 이용한 미꾸라지 행위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인정하지 않겠다. 부인. 인정하지 않겠다. 부당행위 로 해서 계산된 내역들은 인정하지 않겠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분들 가산세를 물려요. 세법에서. 그리고 우리 조세와 관련된 처벌들은 우리가 조세범 처벌법이라는 게 별도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징역 보내고, 그죠? 벌금 부과하고 뭐 이런 제재를 하는 법률이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형사처벌이라고 합니다. 형사처벌까지도 가느냐라는 거죠. 형사처벌까지는 안 가요. 이게 바로 조세 회피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세 회피와 관련된 부분들은 읽어보니까, 자, 첫 번째 줄에 세법의 미비점을 이용해서 세금을 경감하려는 행위다. 거기다가 여러분들 뭐 미꾸라지 이렇게 써두시면 뭐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자, 우리 입법상의 부주의라든지 미비를 이용해서 우리 돌아가는 건데, 이건 사회 통념상 인정할 수가 없다. 부당하다. 이렇게 좀 판단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세법에서는 세법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줄에 보니까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서 세법에서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제도를 명문화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조세 회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우리 너무 적게 세금을 냈겠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고 그리고 가산세를 부과하지만은 형사처벌까지는 가해지지 않는다. 자, 다음 탈세예요. 탈세. 세금을 일부러 신고를 안 한 거죠. 그죠? 고의로 안 내려고. 아니면 몰래 빼돌린 거. 사업하시는 분들 내가 팔았는데 장부에 다 써야 돼요. 그죠? 거래처도 매입한 걸로 장부에 다 기입을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이걸 서로 이제 말 맞춰가지고 현금 거래를 하면서 장부에 쓰지 말자. 무기장 거래라고들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을 누락시키는 안 좋은 행위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당연히 추징과 플러스 가산세도 물리는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형사처벌도 받는다라는 거예요. 탈세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탈세 맨 마지막 줄에 그런 말이 나와 있죠. 형사처벌, 징역, 벌금 이렇게 처해질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나올 만한 것들은
우리 요거예요. 절세와 조세회피 그리고 탈세를 구분해낼 줄 아느냐. 그리고 과거의 시험 문제 유형으로 보게 되면은 뭐 기억, 니은, 디귿 하면서 이렇게 해서 사례가 나옵니다. 이해가. 사례가 나와서 요 사례는 과연 절세 사례냐, 조세 회피 사례냐, 아니면 탈세 사례냐. 자, 우리 개념을 알면 여러분들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문제로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자, 다음 우리 제2절 가죠, 여러분들. 세금과 조세법의 이해라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 세금의 개념을 보도록 하죠. 세금 개념. 자, 우리 세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경비 충당을 위해서 재정 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법률이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자, 없이가 중요하죠, 여러분들. 반대급부 없이 부가 징수하는 우리가 금전급부를 말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반대급부가 없어요. 자, 우리 국가가 있다라는 거죠. 국가가 있고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소득을 벌어요. 내가 땀을 흘려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 번 거를 가지고 국가는 세금 내래요. 일방적으로 세금 내라고 합니다. 국가가 나한테 해준 거는 없어요. 나한테 주지도 않고 돈을 가져가요. 그렇죠? 이게 바로 반대급부 없이 그런 말이에요. 너무 야속하죠,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뭐 전기요금이라든지 가스를 썼다. 그러면 내가 쓴 게 있으니까 그 요금을 내는 거예요. 반대, 서로 간에 반대급부가 있는 건데 세금은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죠. 일방적이다라는 거예요. 일방적이다라는 거죠. 일방적인 우리 이제 공법관계, 공권력이 작용된다라는 거죠. 상당히 좀 억울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이런 일방적인 공권력이 작용되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마다 여러분들 세금을 얼마를 부과할지 뭐 달리 규정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권력의 남용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공권력 남용. 공권력이 남용되면 여러분들 공산당처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이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거하에 이 근거가 바로 법률이에요. 법률. 법률에 근거한 대로만 부과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세 법률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주의.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개인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죠. 이 사유재산 그리고 개인의 소득들을 자유롭게 벌어들일 수 있어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적재산에 대한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남용하면 안 된다. 항상 근거하에, 자, 법률의 근거하에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읽어보니까 동그라미 1번 여러분들 일반적인 뭐 공공요금 등 뭐 그런 거와는 좀 다르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우리가 국가 재정을 위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이제 세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오른쪽 페이지 가서 보니까 뭐예요? 법률에 정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조세 법률주의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헌법 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세 의무를 진다. 뭐 이런 규정이 있네요. 그래서 이처럼 세금은 법률에 따라서 부과되고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당사자 의사에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내용들 일반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자, 우리 두 번째 이제 세금을 이제 분류를 합니다. 우리가 수입을 가지고 국가의 재정을 위해서 쓸 거냐, 국가 재정,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재정 충당을 위해서 쓸 거냐에 따라서 부과권자가 국가냐 또는 지자체냐 다른 거죠. 그래서 국가는 여러분들 우리가 국세라고 하고 지자체는 지방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로 이렇게 본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 국세를 또 보니까 이제 내국세, 관세, 부가세 이렇게 나오죠. 내국세. 그리고 이제 관세도 국세로 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부가세 뭐 이렇게 나오고. 자, 우리 지방세와 관련된 부분들도 보통세, 목적세 이런 말 나옵니다. 보통세, 목적세. 목적세. 자, 우리 뭐 말들이 상당히 좀 복잡하죠, 여러분들. 말들이 상당히 복잡해요. 그 뒤쪽에 다 나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자, 먼저 한번 단어부터 좀 보셔야 되는데 부가세라고 하는 거, 부가세와 좀 구분 좀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부가가치세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부가가치세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보다는 부가세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세법의 정확한 명칭이 중요해요.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따라서 여러분들 이 부가세와 부가가치세는 다른 겁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래했을 경우에 물건을 1,000원짜리를 샀다. 그러면은 거기에 10%가 부가가치세가 더 붙어가지고 1,100원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100원을 더 얹혀서 납부를 하는 거죠. 그 100원이 부가가치세예요. 부가가치에 붙는 세금. 자, 이거에 비해서 부가세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세금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본세라고도 하고 또는 독립세라고도 하는데, 자, 본래 세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득세라는 게 있어요. 내가 소득세 100만 원을 납부를 해야 돼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더 붙이는 거예요. 옆에 붙이는 거죠. 즉 본세에 10%를 붙인다라고 하면은 1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부가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본세, 즉 독립적인 세금이 하나가 있다. 자, 요 세금에 플러스 알파로 곁다리로 붙는 세금. 그래서 여러분들 좀 실무라든지 아니면 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이자 같은 경우가 14%가 소득세예요. 이자 소득세 14%. 근데 실무상으로는 여러분들 15.4%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해요. 이 말은 뭘까요? 자, 우리 14%가 소득세인데 이 독립적인 세금이 있는데 소득세라는 여기에 10%에 해당되는 14%에 10%니까 1.4%죠. 1.4%가 더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지방소득세로 붙어요. 지방소득세. 자, 이렇게 붙어가지고 15.4%를 어쨌든 간에 납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국가에, 하나는 지자체 이렇게 납부를 하는 그런 세금들이 바로 부가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요 부가세는 그렇죠? 지자체, 지방세에 해당되지만 국세에 해당되는 부가세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봤더니 교육세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라는 게 있어요. 농특세라고도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독자적으로 부과되는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세금이 부여되는 게 아니라 어떤 세금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곁다리로 붙는 세금이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부가세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그럼 내용들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세와 지방세, 우리가 세금을 누가 부과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가지고 직접세와 간접세라는 게 나옵니다. 직접세와 간접세. 자, 우리 직접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돈을 좀 벌었다라는 거예요. 돈을 벌었으면은 이 돈을 번 사람한테 세금 내라. 직접 다이렉트로. 자, 내가 돈을 벌었다라는 거죠. 내가 소득이 창출됐어요. 뭔가에 경제적인 이득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당신이 세금 납부해라라는 거죠.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의무자. 그러면서 당신이 세금을 부담해라라고 해서 담세자가 되는 거예요. 담세자. 그래서 일반적인 세금들은 이렇게 다이렉트로 나한테 부과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게 바로 이제 직접세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세. 자, 그럼 간접세는 뭐냐라는 거죠. 이 간접세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겁니다. 다른 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장사를 한다라고 한번 보죠. 장사. 자, 물건을 나한테 팔어요. 팔어. 자, 10,000원짜리 물건을 파는데 여기에는 여러분들 거래가 됐기 때문에 거래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10% 플러스 1,000원 요게 붙어요. 부가가치세. 자, 이런 부분들을 당신한테 팔면서 나한테는 내가 11,000원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돈 요거 11,000원, 1,000원 부담한 사람은 나예요. 그렇죠? 부담했다. 담세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느냐? 내가 내는 게 아니라 요거 판 사람이 내요. 자, 이 사람이 여러분들 요걸 가지고 세금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납세 의무자예요. 납세 의무자. 자, 이렇게 담세자와 납세 의무자가 다른 이런 형태의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여기에 해당돼요. 거래와 관련된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주식을 팔면은 여기에는 증권거래세라는 게 붙어요. 증권거래세. 이 증권거래세와 관련된 부분들도 누가 이제 원천징수하느냐에 따라서 이 원천징수 돈을 세금을 거둔 사람이 납부를 하게 되는데 보통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증권사의 증권계좌, 주식계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되면은 그 증권사가 대신 납부해요. 근데 부담하는 자는 나예요.
그쵸?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간접세라고 하는 거예요. 거래와 관련된 세금들. 다른 세금, 요게 바로 간접세다. 자, 우리 간접세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이제 부가가치세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부가가치세. 그리고, 증권거래세와 관련된 부분들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다음 이제 보통세와 목적세라는 게 있죠. 세금 부과를 한다. 뭐를 위해서?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 지자체 운영을 위해서, 일반적인 목적인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일반 세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특정한 목적하에 우리 걷는 세금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목적세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목적세는 여러분들 세금 이름에 앞에 그 의미가 다 붙어 있어요. 무엇을 위하여라는 의미로 다 해석이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좀 전에 봤던 교육세 있죠. 그럼 뭐 때문에 걷었을까요? 교육을 위하여. 그렇죠? 농어촌 특별세는요. 농어촌을 위하여. 농어촌을 위하여. 그리고 뭐 특히 지방세 쪽에 많이 있는데 지방교육세는요. 지방교육을 위하여. 이해됐나요, 뭔지? 자, 이렇게 무엇을 위하여라는 우리가 그 세금 이름이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딱 나면은 다 이게 목적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적세와 관련된 부분들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시 13페이지 가셔가지고 표 1-2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1.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맨 위에 세금에 분류해서 우리 이제 간접세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라든지 그리고 맨 끝에 증권거래세, 인지세는 여러분들 우리 각종 공적인 거래, 즉 뭐 부동산을 샀다 그러면 부동산 관련된 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좀 붙여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인지를 많이 붙이잖아요. 거래와 관련돼서 인지를 붙일 때 인지세가 이제 부담이 되는 거고요. 개별 소비세, 소비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리고 주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뭐 통행료에 또는 고속도로 톨게이트료에 일정 부분 좀 부담이 되는 거죠. 그죠? 요렇게 이제 거래와 관련된 그 이용에 따라서 부과되는 이런 세금들이 바로 이제 간접세 쪽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그 중에서 여러분들 간접세이면서 우리 뭐 주세 말고요. 교통에너지 환경세 뭐 이것들은 왜 부과할까요? 교통의 뭐 개선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쓰려고 부과를 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목적세에 해당되는 거예요. 목적세. 그리고 밑으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그 지방세 쪽을 보시게 되니까 그 지역자원 시설세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지역자원을 위해서, 그죠?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을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목적세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 자, 목적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교재에서는 구분을 안 했지만은 여러분들 뉘앙스를 좀 보시란 얘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4번 보겠습니다. 독립세와 부가세.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부가세는 곁다리로 붙는 거다라는 거예요. 본세라고도 합니다. 독립세를 본세라고도 하고 본세에 곁다리로 붙는 거다. 자, 뒤쪽 다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이 부가세가 우리가 교육세라든지 지방교육세라든지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라든지 지방소득세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가세로 붙는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부터 세금을 분류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세금을 분류해서 처음부터 암기하기 시작한다.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오래 가지를 못하니까 전반적으로 세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부한 후에 다시 한번 우리 시험 보기 전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앞쪽에 있는 표를 잠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 3번 보니까 세법의 법원과 세금 부과의 원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항상 조세는 여러분들 법률에 근거를 해야 된다. 조세 법률주의예요. 법률주의. 자, 우리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근거가 되는 거죠.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법률이 없으면은 부과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전 국민에게 다 똑같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 법률을 모든 국민은 다 따라야 돼요. 납세 의무자도 따라야 되고요. 부과권자도 이 법률에 근거를 해야 돼요. 따라서 세무공무원, 세무서, 그렇죠? 국가, 우리 납세하는 납세 의무자 모든 사람들을 다 구속한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구속한다. 자, 이게 바로 법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의 존재 형식, 법의 뿌리.
그러니까 전 국민이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법의 법원 해가지고 존재 형식을 의미한다라고 돼 있죠. 자, 이런 법원이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자, 오른쪽 페이지 가서 보시니까 여러분들 세법이라는 게 있어요. 세법. 이해됐나요? 세법. 세법과 관련돼서는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자, 두 번째 줄에 보니까 국세에 관해서는 1세목 1세법주의에 따라서 각 세목별로 별개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런 말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국세와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소득세는 소득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법인세는 법인세법이라는 게 있어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는 상증세법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이 법률들이 소득세, 법, 법인세도 법, 그렇죠? 요 소득세, 요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의 세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목에는 하나의 법이 다 있다. 근데 이 국세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항목들도 또 있겠죠. 그것들을 여기에다가 총론이다 해서 각각 세법에 다 규정하면은 시간 낭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세와 관련된 전반적으로 통용되는 그 원칙에 국세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또 별도. 그리고 이제 국세와 관련된 부분들 세금 납부를 안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징수한다라고 해서 국세징수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조세했을 때 우리 앞에서 봤죠? 뭐예요? 탈세, 뭐 이런 형사처벌과 관련된 부분들을 다루는 조세범 처벌에 관련된 조세범 처벌법이 또 따로 있어요. 자, 이렇게 법률들이 규정돼 있다. 자, 이런데 여러분들 지방세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법이 하나예요. 하나. 지방세법. 그래서 지방세는 여러분들 뭐 취득세도 있고요, 재산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세금들이 많아요. 세목이 여러 가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방세에는. 자, 이게 지방세법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나라는 물이 나와있죠. 지방세에 관해서는 통일법전주의에 따라서 지방세법에서 모든 세목에 대해서 다 규정한다. 물론 여러분들 각 세목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인 지방기본법이 또 따로 있고요. 지방세 징수법도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별도로 있지만 세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하나로 우리 통합해서 이렇게 지방세법전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운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법원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법률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 법률은 어디서 만들죠? 국회에서 만들죠. 자, 그러면 국회에서 만든다. 이 법률은 내국, 우리나라에서만 적용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관계에 조세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있을 거예요, 법률. 그렇죠?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조세 법률. 자, 이런 것들이 2번에 해당되는 거죠. 조약, 국제법규. 이건 글로벌 사회다 보니까 이것도 당연히 법률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음 보게 되니까 우리 이제 국회에서 만든 거 말고요. 그죠?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한다라는 대통령령. 자, 요게 바로 시행령이죠, 여러분들. 다음 총리령에 의한다라는 국무총리령. 요게 바로 이제 시행규칙인 거죠. 시행규칙. 자, 우리 법체계잖아요. 이게 바로 법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령. 그래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함께 법률에 우리 법원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가와 관련된 세금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자체 여러분들 조례와 규칙 이것도 법령이에요. 지자체 조례와 규칙 이것도 법원으로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으로 각종 이제 고시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고시. 마지막 5번에 보니까 여러분들, 각종 세법에서 특정 사항에 대해서 고시하도록 행정기관장에 위임해서 그 행정기관 장인들이 우리가 고시한 내역들. 자,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뭐, 기준 가격, 뭐 이런 것들을 산정할 때 이제 고시들을 많이 합니다. 자, 뒤쪽에서 뭐 다 공부를 하겠지만은, 자, 어쨌든 이런 고시와 관련된 부분들도 다 근거, 형식이 된다. 존재 형식, 법원이 된다라는 거죠. 전 국민을 다 구속한다, 이거.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안 나온 것들을 좀 체크하셔야 돼요. 이거 5가지를 좀 체크하는 것보다 왼쪽 페이지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맨 마지막 줄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판례, 훈령, 통칙, 예규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법원은 아니지만 우리가 법원은 아니지만 영향은 미치지만 법원은 아니에요. 뭐가 있냐? 판례, 훈령,
통칙, 예규. 자, 요거예요, 여러분들. 판례, 훈령, 통칙, 예규.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뭐, 판례라는 것은 과거의 재판 이력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음에 재판을 할 때 영향을 미치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모두들 추측들을 합니다. 이 판례대로. 그런데 판례는 여러분들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히 100% 모두를 구속한다. 구속은 하지만은 100% 법원으로 인정하기에는 약간 아니다라는 거죠. 바뀔 수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훈령도 그렇고 통칙도 그렇고 예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판례, 훈령, 통칙, 예규도 법원으로 인정한다. 그럼 틀려요. 법원이 아니에요. 자, 이런 내용들을 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그렇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으로 가셔가지고 우리 16페이지 가시면 여러분들 세법의 기본 원리라는 게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조세 법률주의라는 말이 나와 있죠. 법률에 근거를 해야 된다.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조세 평등주의라는 게 있어요. 똑같이 대우를 해줘라는 얘기죠. 조세 평등주의. 그래서 조세 평등주의는 우리 수평적 평등이라는 게 있고요. 수직적 평등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나라는 사람하고 옆에 있는 친구하고 똑같아요. 모든 재산이라든지 소득이 똑같아요. 그러면 세금이 똑같이 부과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있는데 여기 D라는 사람이 있어요. D라는 사람. 자, D라는 사람은 훨씬 부자이면서 많이 벌어요. 그런데 나는 적게 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세금은 달리 부과를 해야 되겠죠. 나는 세율이 6% 적용이지만 이 사람은 세율이 뭐 35% 적용될 수도 있는 거죠. 누진세, 세율 구간에 따라서, 소득 구간에 따라서 누진세를 씁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똑같은 소득인데 이 사람은 6%고 나는 왜 35%야? 화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 여러분들, 국가는 여러분들, 우리 누구와의 이제 공평하다, 평등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획일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산이 많고 소득이 많고 강자들은 조금 제한을 두고 우리 약자들은 보호를 더 많이 해주고 이런 것들이 공평한 거죠. 공평.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수직적 평등 또는 수직적 공평. 자, 이런 개념도 당연히 내포되어 있다. 뭘로? 우리가 누진세, 과세 체계로 이런 것들도 세법에서 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평적인 우리 공평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수직적 공평이라는 게 있다. 당연한 거예요. 수직적 공평이 존재하는 이유는 소득 재배분의 효과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여러분들 거기 세 번째 줄에 괄호 열고 수평적 공평, 그리고 다음 줄에 괄호 열고 수직적 공평,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다음 그 마지막 줄에 여러분들 세법에서는 조세 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실질과세의 원칙과 조세 회피 행위를 부인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자, 이런 것들도 밑줄 정도 쳐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실질적인 과세를 해야 되겠죠. 실질과세 원칙이에요, 세법은. 그리고 조세 회피하는 것들을 막아야 되는 거죠. 인정하면 안 되죠. 이게 바로 이제 공평인 거예요. 자, 다음 여러분들 3번에 보니까 국세 부과의 원칙이라는 게 나옵니다. 부과의 원칙이에요. 자, 1번 실질과세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 가서 보니까 2번 신의성실이라는 게 있고요. 자, 3번 근거과세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다음 페이지 가서 보겠습니다.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앞글자만 딴 거예요.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 18페이지 가서 보니까 세법 적용의 원칙이 있습니다. 적용의 원칙에서 보니까 재산권 부당 침해 금지 원칙. 자, 2번 소급과세 금지 원칙. 자, 3번 그렇죠? 세무공무원의 재량 한계. 4번 기업회계 존중. 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크게 봤을 경우에 시험 문제에서는 다음 중 국세 부과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이 세법 적용의 원칙을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 구분 먼저 하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국세 부과의 원칙이고 어떤 것이 세법 적용의 원칙인지 구분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차라리 한쪽만 먼저 공부를 하자. 뒤쪽을 차라리 공부를 안 하더라도 한쪽만이라도 제대로 하자. 두 개를 다 어설프게 하면 헷갈리니까.
그죠? 그래서 국세 부과의 원칙 실신 근조. 실신하면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죽죠. 그러면 근조. 그렇죠. 근조. 부과의 원칙이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장례식장 가면 부의금 내잖아요. 부의금. 그렇죠? 부과, 실신 근조. 자,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앞쪽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질과세의 원칙과 관련된 부분들. 항상 우리는 세법에서는 실질을 따져요. 형식보다는 실질. 실질로 과세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주택이 아닌데도 오피스텔인데 주택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주택으로 봐요.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썼다라고 하면. 자,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형식은 A 명의 통장으로 되어 있는데 B가 다 관리하더라. 아버지가 관리하더라. 그러면 아버지 통장으로 봐요. 이해됐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실질과세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그라미 1번 귀속에 대한 실질. 그 소득이 실질적으로 누구한테 귀속됐느냐? 그 사람의 소득으로 보겠다라는 거고요. 자, 동그라미 2번 오른쪽 거래 내용에 대한 실질이라는 거죠. 자, 우리 거래 내용과 관련돼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우리 사회통념상 그런 실질을 좀 따지겠다라는 거예요.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동그라미 3번 보니까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경제적 실질과세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 내용을 보니까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우회적, 단계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서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봐서 연속된 하나의 거래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세법은 적용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뭐 어려워요, 여러분들. 자,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A하고 B가 부부예요. 자식 C가 있습니다. A가 B한테 양도했대요. 또는 A가 C한테 양도했대요. 그러면 뭐가 부과될까요? 양도소득세가 부과돼요. 양도소득세. 당연하겠죠. 양 팔았으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봐요. 자, 남편이 와이프한테 팔았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팔았다? 줬겠죠. 그죠? 줬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양도한 경우에는 세법에서는 우리가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규정이 나와요. 우리 이제 증여세에서. 자, 그러니까 그러면 증여세가 부과되겠네 이거예요. 증여세. 그러니까 증여세가 너무나 이 양도소득세보다는 더 많아요. 커요. 그러니까 양도한 것처럼 이렇게 돌리겠다는 얘기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증여로 추정하니까 증여세가 부과돼요. 그러면 이런 방법 쓰면 되겠네라는 거예요. A가 제3자, A의 형인 우리 D한테 양도합니다. 양도.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직계 존비속 간에 배우자 간에 이렇게 양도한 경우는 증여로 추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니까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직계 존비속이 아닌, 그렇죠? 형제들한테 양도한 거예요. 양도했다가 이 형님은, 그죠? 재수 씨 또는 조카에게 양도합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2번 내겠지만은 이 세금이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요렇게, 그쵸? 우회해서 간접적으로 돌리는 이런 행위들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도 실질은 직접적으로 증여한 걸로 추정하겠다. 이해됐나요, 뭔지? 자, 이런 규정들이 여러분들 세법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조세,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조세를 회피하고자 세법전에는 이런 규정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를 피하고자 이렇게 우회해서 간접적인 우회 수단을 돌렸을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직접 한 걸로 보겠다. 이런 것들은 부당하다. 정상적이지 않다. 그죠? 부당행위 계산 부인.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음 양가로 2번 보겠습니다. 우리 신의 성실의 원칙. 자, 우리 신의에 따라서, 그쵸? 세금은 부과해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관례라는 것도 있어요. 세법에서도. 세법의 법전에 다 많이 안 나와 있으니까. 관례상 이런 거래가 있었으면 세금이 부과가 계속됐었어요. 그러면 그 후에도 어떤 똑같은 우리 관례상의 일들을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세금을 내겠네. 또는 관례상의 세금을 계속 부과를 안 했으니까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세금을 부과를 하지 않겠네. 이런 것들을 알겠죠. 이게 바로 신이 믿고 거래한다라는 거죠. 믿고 거래한다. 그래서 세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세무 공무원들은 과거에 부과를 안 했다라고 하면은 특별히 세법전에 새로 법전에 나오지 않는 이상은 부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의 성실의 원칙인 거죠. 신의 성실의 원칙.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세법 적용의 원칙으로 보게 되면은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과 일맥상통해요. 신의 성실의 원칙.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부과를 계속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법이 이제 새롭게 개정되면서 부과해라 라고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법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계속 부과를 안 했다는 얘기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한 거죠. 그래서 신의에 그걸 믿고선 이렇게
거래를 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보호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법이 나왔다라고 해서 이런 과거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너네들은 세금 다시 내라고 소급 적용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신의 원칙에 깨지는 거죠. 세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소급 적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적용하라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세법 적용의 원칙 쪽에는 소급과세 원칙, 그리고 국세 부과의 원칙에서는 신의 성실의 원칙은 서로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근데 부과의 원칙이냐 적용의 원칙이냐, 자, 요거에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다음 여러분들 근거과세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근거에 두어서 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근거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근거 있는 거는 있는 대로 적용하는 거고요. 없는 부분만 국가에서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오는 겁니다. 전수 모든 것들 근거 있는 것까지 탈탈 털어서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거과세 원칙 뭐 이런 말이 나와 있고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 가서 보니까 18페이지 조세 감면의 사후 관리.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세금을 감면해 줘요. 조세를 부과할 때 줄여준다는 얘기죠. 야, 앞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줄여주겠다. 그럼 줄였어요. 근데 앞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 해야라는 얘기예요. 그때 부과만 감면하고 끝내지 말고. 이해됐나요? 이게 바로 조세 감면의 사후 관리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 세법 적용의 원칙 해가지고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를 금지하는 게 원칙이다.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법대로 나와 있으면 법대로 해석한 대로 엄격하게 적용하면 되는 거고요. 법이 좀 애매하다라고 하면은 논리적으로, 한 목적적으로 누구나 우리 받아들일 그런 수준으로, 그리고 이 법에서 정한 그 취지에 맞도록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지 부당하게 침해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여러분들 맨 위에 물리 해석과 논리 해석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물리 해석은 문장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문장이 애매하다라고 하면 논리적으로 해석하라는 얘기죠.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소급과세 금지 원칙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입법상의 소급과세는 금지한다. 동그라미 2번 해석상의 소급과세도 당연히 금지한다. 자, 우리 양거래 3번 세무공무원의 재량 한계. 우리 세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국가의 일방적인 공권력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죠? 자기 나름대로 뭐 세금을 부과했다, 부과하지 않았다 이렇게 재량을 너무 마음대로 줘버리면은 큰일 나죠.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 4번 기업회계를 존중한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적용과 관련돼서, 세법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그래서 국세 부과의 원칙과 세법 적용의 원칙, 요거 구분하는 거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오고요. 우리 국세 부과의 원칙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시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상당히 세금이 좀 딱딱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험 문제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에선 많이 나와야 두 문제, 한 문제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뭐 이론적인 내용, 뭐 개념적인 내용들을 좀 다루다 보니까 좀 딱딱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자,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우리 실무적인 우리의 피부로 와닿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세금 납부와 그리고 신고와 관련된 부분들 알아보도록 할게요.